2025년 9월 조지아 사태 25% 관세 IMF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 아빠 모두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도로 위에서 사람들의 눈빛은 단호히 다른 이름을 찾고 있었죠. 그들이 기다린 건 값싼 차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신뢰와 내구성이었습니다. 중고차마저 프리미엄이 붙고 침수차까지 요청되는 기현상.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의 브랜드를 갈망했습니다. 값싼 차가 아닌 세대를 이어온 신뢰와 내구성.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화면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조지아에서 300명이 한꺼번에 끌려간 거예요. 오랫동안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겟이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거든요.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까? 제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25% 관세라는 폭탄이 터졌죠. 협상이요? 웃기는 소리예요. 이건 학살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공급망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국제안보 애널리스트죠. 병행 수입과 우회 공급 체계 자문이 제 특기였어요. 러시아 제재부터 중국 기술, 봉쇄까지 모든 경제전쟁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일 줄은 몰랐어요. 동맹국한테 이런 식으로 칼을 들이대다니 오랜 경험으로도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9월 5일이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과 관련해서 300여 명이 집단으로 구금됐다는 소식이 터진 날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노무 분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체포 영상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기업 간부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동맹국 기업인데 왜 이렇게 거칠지?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25% 관세 고착 신호가 나온 게 말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와 핵심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영구화될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FTA, 그딴 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25%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메스다. 제가 중얼거린 말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걸 보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압박 소식이 흘러나온 거예요. 3,5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강요에 가깝다. 제 입에서 독백이 새어나왔죠. 1997년 IMF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겪었던 굴욕이 다시 반복되려는 건가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지아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 25% 관세가 미칠 파급 효과, 그리고 천문학적 투자 압박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맹 프리미엄의 붕괴라는 결론 말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라는 이유로 받아왔던 특혜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 구도가 오래갈 수 없다. 제가 확신한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절대 이런 압박을 참고 견디지 않아요. 반드시 대안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유럽은 이미 미국 눈치를 보고 있고 중국은 자체적인 경쟁 상대입니다. 그 순간 제 뇌리에 번개처럼 스친 단어가 있었어요. 러시아. 갑자기 떠오른 건 2023년 강제 매각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자산을 헐값에 처분했지만 2년 내 재인수 권리는 보장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조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말까지 재인수,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 아닙니까?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차들이 급속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AGR이라는 현지 브랜드가 현대차 로고만 달고도 판매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살아있다는 뜻이군. 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여전히 한국차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부품 공급 제약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회는 있다. 제가 중얼거렸죠. 9월 10일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 재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공식 소문이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디로 피난로를 열까? 제가 며칠 전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폭발했습니다. 조지아 사태와 25% 관세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한국을 다른 시장으로 밀어내는 촉매제였어요. 그리고 그 도착지는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복귀,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다시 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루트들을 말이죠. 직접 진출은 제재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우회로는 충분히 있어요. 카자흐스탄, 몽골, 심지어 터키를 경유하는 방법까지 길은 있다. 제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보기만 하려던 제가 이렇게 깊이 빠져든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던 정치를 보게 된 순간이었죠. 나는 보기만 하려 했다. 그러나 숫자 뒤에 정치가 보였다. 제 일기장에 적은 문장입니다. 한국의 선택이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상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이 터져나갔습니다. 러시아 현지 딜러들과의 연락망을 가동시킨 거예요.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화상회의와 메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국차에 대한 현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낸 첫 질문이었죠. 몇 시간 만에 답장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딜러가 보낸 화상통화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리처드, 고객들이 중국차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가 부족해요.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제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은 높였지만 고객 만족도는 형편없었거든요. 소음 문제, 조립 품질 이슈, 그리고 무엇보다 AS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품질의 기억을 잃지 않았다. 제가 메모장에 적은 문장이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또 다른 딜러와 화상회의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영상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AGR 매장만 보세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대차 로고가 달린 차량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생산량 부족으로 공급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순위 8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고만으로도 이 정도라니 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딜러가 보낸 고객 인터뷰 영상에서 한 러시아 고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차가 돌아오면 무조건 사겠다. 기다리고 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또 다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 차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중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새로 나온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고가 신차를 이긴다고? 제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죠. 카잔의 한 딜러가 보낸 메일은 정말 소름 돋게 했습니다. 고객들이 삼성 중고폰까지 찾고 있어요. 새 중국폰보다 비싸게 사가면서 말이죠. 그의 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중고 삼성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중국폰은 싸지만 신뢰는 비쌌다. 제가 정리한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며칠간 화상회의와 이메일 교환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 국가 제품에 대한 병행 수입을 허용했는데 그 목록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열렸다.
제가 확신하며 말했죠. 공식적으로는 제재 대상이지만 병행 수입이라는 우회로가 존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노보시비르스크의 한 서비스 센터 사장과의 화상통화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비사들이 아직도 현대차 정비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이었습니다. 2년 전 철수 이후에도 기술진들이 한국차 정비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인프라였습니다. 제가 요청한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 보고서도 흥미로웠어요. 러시아 자동차 사용자 포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 게시글들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정비 팁을 공유하고 부품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커뮤니티가 살아있다. 제 분석이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가격 분석 자료였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차가 신차 중국차보다 실제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총 소유 비용을 계산해보면 한국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식이 되어 있었어요. 가성비가 아니라 신뢰비를 계산하고 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여러 딜러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었어요. 현대나 기아 로고만 들어와도 매장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고객들의 눈빛이 바뀌고 문의 전화가 급증한다는 얘기였죠. 브랜드가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정리한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장 공백은 중국이 채울 수 없다. 그 자리는 오직 한국의 몫이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중국차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는 여전히 한국차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년 내 재인수 권리에 대한 소문들이었어요. 업계 관계자들과의 이메일 교환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대차가 2025년 말까지 러시아 자산을 다시 사들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 시간이 한국 편일 수 있다. 제가 중얼거린 말이었죠. 화상회의 마지막에 모스크바 딜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처드, 러시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돌아오면 시장은 다시 들썩일 겁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이메일과 화상회의 녹화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차의 부재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냈고 그 자리를 중국차가 수적으로는 메웠지만 질적으로는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빈자리의 이름은 현대, 기아였다. 제가 보고서 마지막에 적은 문장입니다. 브랜드는 철수해도 로열티는 남아있었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그 품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재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딜러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 상식을 뒤엎고 있었거든요. 중고 삼성 갤럭시가 새로 나온 중국 스마트폰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중고, 한국 제품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화상회의로 연결된 현지 딜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리처드, 여기선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됩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중고 삼성폰이 신품 중국폰보다 3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중고가 프리미엄?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군. 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차 시장이었어요. 이메일로 받은 수출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중고차 물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더라고요. 심지어 침수차나 사고차까지 요청받을 정도였습니다. 내구성 신뢰가 가격을 지지한다. 제가 메모장에 적은 분석이었죠. 로스토프 나도누의 한수리공과 화상통화를 했을 때들은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차는 고치면 다시 뛴다더군요. 그의 경험담이었어요. 10년 넘은 중고 현대차도 부품만 제대로 교체하면 새 차처럼 달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중국차는 수리해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병행 수입 관련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병행 수입 허용 품목 리스트에 현대차, 기아차, 심지어 제네시스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국가가 문을 열었다. 길이 생긴다.
제 분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재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우회 진입이 가능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예카테린부르크의 딜러가 보낸 영상은 더욱 놀라웠어요. 중고차 경매장에서 한국 차들이 경매되는 모습이었는데 입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5년 된 소나타가 새 중국 세단보다 비싸다니. 제가 중얼거렸죠. 총 소유 비용을 따져보면 한국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게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식이 되어 있었어요. 이메일로 받은 고객 후기들을 읽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삼성폰은 3년 써도 버벅거리지 않는다. 현대차는 20만 킬로미터 타도 문제없다. AS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도 한번 고치면 오래 간다. 모든 증언이 내구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가격 분석이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만난 중고차 딜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중고 한국차의 감가상각률이 중국차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브랜드가 감가상각을 이긴다. 제가 정리한 한 줄 요약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는 힘이 바로 브랜드의 본질이었습니다. 노보쿠즈네츠크의 한 정비소 사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확인한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중고 한국차 부품 공급망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순정 부품이 들어오고 있었고 정비 기술도 계속 축적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릴 때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신뢰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초기 구입비는 비싸도 수리비, 연료비, 재판 매가를 종합하면 한국 제품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었죠. 크라스노다르의 한 딜러가 보낸 화상 메시지에서 들은 고객 사연이 인상적이었어요. 새 중국 폰을 샀는데 6개월 만에 고장나서 중고 삼성폰으로 바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은 2배 비쌌지만 3년 넘게 문제없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는 낡음이 아니라 신뢰의 증명서였다.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 보고서도 흥미로웠어요. 러시아 사용자 포럼에서 차라리 중고, 한국차라는 제목의 게시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중고 한국 제품 구매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여러 딜러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었어요.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는 한국 제품들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병행 수입은 비상문이 아니라 새 정문이었다. 제가 정리한 분석이었죠. 제재 환경에서도 합법적인 우회 경로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리퍼비시 시장의 성장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중고 한국 제품을 정비해서 재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전문 기술진들이 한국 제품의 수리와 업그레이드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라의 한 고객과 화상통화에서 들은 말이 기억에 남아요. 중국 제품은 고장나면 버리는 거고 한국 제품은 고장나면 고치는 거예요.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수리 가능성과 부품 호환성까지 고려한 구매 결정이었죠.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역주행하고 있었어요. 신제품 시장에서는 밀려났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으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의 지갑이 내구성에 투표했다. 제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와 신뢰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브랜드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이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행 수입을 통한 한국 제품 유입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합법적 루트가 된 거죠. 길이 열렸다. 이제 규모의 문제다. 제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중고,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제재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국제 제재 관련 법무팀과의 화상회의에서 나온 결론이었거든요. 러시아로의 직접 판매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고 금융결제망까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직한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제 의견이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이메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알마티의 한 컨설팅 업체에서 보낸 제안서였어요.
카자흐스탄 우회 전략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반조립 상태로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완성한 다음 러시아로 병행 수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선을 넘지 않는다. 제가 중얼거렸죠. 화상회의로 카자흐스탄 현지 법무 전문가와 상담했을 때 더욱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어요. 조립 공정의 51% 이상을 카자흐스탄에서 하면 원산지가 바뀝니다.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제 머릿속에서 경직되어 있던 생각이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 사례였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중국 배터리 합작을 통해 우회 루트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우회는 그들에겐 전략, 한국엔 꼼수인가.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중잣대가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동료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미국도 중국과 합작하면서 왜 한국만 탓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답장이 가관이었어요. 그건 다르다는 식의 변명이었거든요. 다를 게 뭐가 있다.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독백했죠.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국제통상법 전문가의 말이 제 생각을 정리해줬어요. 합법과 현실의 교집합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조언이었죠.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법은 지켜야 하지만 길은 찾아야 한다. 제 결론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산업단지 관계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연간 4만 5천 대 규모의 조립시설 구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품을 한국에서 보내고 현지에서 완성한 다음 러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구조였죠. 이건 우회가 아니라 새로운 공급망이다. 제 평가였어요. 내적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평생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 옳은 건지 고민이 됐거든요. 화상회의로 만난 윤리학 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합법적 우회와 불법적 회피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이 명쾌했어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기준이다. 이메일로 받은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검토해보니 모든 절차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수출 통제 규정 준수, 자금 세탁 방지법 적용, 원산지 규정 충족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거든요. 원칙은 기준점이고 전략은 길찾기다. 제가 메모장에 적은 문장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리스크 분산 효과였습니다. 화상회의로 만난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단일 루트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중 허브를 구축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분산하라, 분리하라, 기록하라. 그의 조언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파트너사와의 이메일 교환에서 더욱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어요. 1단계는 소규모 파일럿 생산, 2단계는 본격적인 양산체제 구축, 3단계는 러시아 전역 유통망 확대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검증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모스크바의 딜러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카자흐스탄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의 말이었죠. 유라시아 경제연합회원국 특혜가 적용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어요. 이메일로 받은 물류 분석 보고서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알마티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운송비가 부산에서 직접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육로 운송의 효율성과 관세 혜택을 고려하면 경제성도 확보된다는 분석이었죠. 보험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카자흐스탄 루트는 해상 운송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해상 보험료 급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비용 절감과 리스크 회피가 동시에 가능한 구조였어요. 제가 정리한 비교 분석표를 보니 카자흐스탄 루트의 장점이 명확했습니다. 합법성 확보, 비용, 경쟁력, 리스크 분산, 관세 혜택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어요. 우회는 꼼수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제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적 변수는 남아 있었어요. 이메일로 받은 워싱턴 정가의 반응을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화상회의로 만난 정치 리스크 분석가의 조언이 중요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법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의 제안이었죠.
알마티의 파트너사에서 보낸 최종 제안서는 정말 완벽했어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3자 감사까지 받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합법의 경계는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간다. 제가 메모한 원칙이었습니다. 화상회의 마지막에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의 다짐이었죠. 정부 차원에서도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제 컴퓨터에는 수십 개의 법무 검토 의견서와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루트는 완전히 합법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라는 것이었죠. 실용이 사람을 살린다. 제 일기장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리처드, 로고가 공기를 바꿉니다. 모스크바 딜러의 화상통화에서 나온 첫마디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현대나 기아 엠블럼이 달린 차량만 매장에 들어와도 고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되물었죠. 그의 답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사람들 눈빛이 바뀝니다. 그가 보낸 매장 CCTV 영상이 모든 걸 보여줬어요. 중국 차들 앞에서는 그냥 지나치던 고객들이 AGR 차량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체를 만져보는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차 로고가 붙은 순간 그 차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이메일로 받은 AGR 판매 데이터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부품 공급 제약으로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장 판매 순위 8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관성의 힘이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로고만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서비스 센터 사장과 화상회의를 했을 때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비사들이 여전히 손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었어요. 2년 전 현대차가 철수한 이후에도 기술진들이 한국차 정비 노하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였죠. 매뉴얼은 사라져도 경험과 기술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비 라인을 보여드릴까요? 그가 카메라를 돌려서 작업장을 비춰줬어요. 현대차 전용 진단 장비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의 정비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확인한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차 정비 관련 기술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버리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간직했습니다. 그의 메일 내용이었죠.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화상통화로 만난 노보시비르스크의 고객이 보여준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러시아 자동차 사용자 온라인 포럼에서 현대차 정비 팁을 공유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서로 도와가며 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브랜드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한국차 사용자들은 특별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커뮤니티 관리자의 메시지였어요. 다른 브랜드 사용자들보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이 강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부품 구하는 방법부터 정비소 추천까지 모든 정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사람들의 약속이다. 제가 메모한 문장이었죠. 로스토프 나도누의 한 정비소에서 보낸 화상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차 전용 부품들을 아직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언젠가는 쓰일 거라고 생각해서요.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지만 감정적으로는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화상회의로 연결된 여러 딜러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AGR 차량을 보러 와서는 언제 진짜 현대차가 들어오느냐고 묻는다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딜러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장에 살아있었어요. 이메일로 받은 고객 설문조사 결과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들어오면 구매하겠느냐는 질문에 85%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더라고요. 왜 기다리십니까? 라는 추가 질문에는 믿을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신뢰가 브랜드의 핵심이었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한 고객과 화상통화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15년 된 소나타를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의 말이었습니다. 새 차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지만 정이 들어서 못 바꾸겠다는 거였죠. 이 차와 함께한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만난 사용자 모임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그의 표현이었죠. 한국차를 매개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기 모임까지 가지면서 서로의 차를 점검해주고 정비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메일로 받은 부품업체 사장의 메시지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차 부품 사업을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적자지만 고객들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최소한의 재고는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튜닝샵 사장이 보여준 작업장 모습이 놀라웠어요. 현대차 전용 튜닝 파트들이 아직도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든 한국차 튜닝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의 말이었습니다. 기술과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볼고그라드의 한 정비사가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들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차는 고쳐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의 표현이었어요. 구조가 합리적이고 부품 교체가 용이해서 정비하는 보람이 있다는 거였죠. 정비사는 배운 걸 잊지 않는다. 제가 정리한 한 줄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여러 지역 리포트를 종합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러시아에 퍼져 있더라고요. 시베리아부터 극동 지역까지 어디를 가도 한국차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마지막에 모스크바 딜러가 한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고객이 먼저 복귀했습니다. 그의 결론이었죠. 회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차가 돌아와 있다는 뜻이었어요. 브랜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수백 개의 이메일과 화상회의 녹화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든 자료가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차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신뢰와 애정의 상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나는 숫자 대신 사람을 썼다.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진심이었어요. 러시아 곳곳에서 한국차의 복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분석을 넘어선 감동이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카자흐스탄 공장 관리자의 화상통화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도장용 특수 부품과 전자 모듈 공급에 심각한 병목이 발생했다는 보고였거든요. 부품 하나가 전체 라인을 멈춥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메일로 받은 부품 공급업체들의 답변이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제재 리스크 때문에 직접 공급은 불가능하고 제3국 경유도 보험사들이 꺼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우회 경로마저 막힌다면 제가 중얼거렸죠. 카자흐스탄 루트조차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물류 전문가의 브리핑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해상 보험료가 300% 급등했습니다. 그의 보고였죠. 전쟁으로 인한 항로 불안정과 제재, 리스크가 겹치면서 운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적 통제 강화였어요. 이메일로 받은 관세청 공문을 보니까 중간국을 거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물류가 복잡해질수록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류 컨설턴트의 경고였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알마티의 파트너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제 절박한 질문이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해법은 모듈러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여러 루트로 분산해서 반입하고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현지 엔지니어의 설명이었어요. 복잡하지만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공급망은 사슬이 아니라 그물이어야 한다. 제가 회의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하나의 루트가 막혀도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메일로 받은 보험사 제안서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육로 운송에 특화된 보험 상품이었어요. 해상 리스크를 피하고 육로로만 운송하면 보험료를 7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메일 내용이었죠. 카자흐스탄 루트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격 전략이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만난 러시아 딜러들의 걱정이 현실적이었거든요. 운송비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경쟁력을 잃습니다. 모스크바 딜러의 우려였어요. 한국차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맞춰야 하는 딜레마였죠.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마케팅팀과의 화상회의에서 한 말이었어요. 신뢰의 메시지죠. 러시아 소비자들이 한국차에 기대하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트림 구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이메일로 받은 시장조사 결과가 해법을 제시해줬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최고급 사양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차였어요. 좋은 차, 그러나 접근 가능한 가격, 제가 정리한 전략이었죠. 엔트리 레벨 트림에 집중하되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수는 정치였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에서 온 이메일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비공식적인 경고 메시지였죠. 정치는 언제나 마지막 변수다. 제 중얼거림이었어요. 화상회의로 만난 정치 리스크 분석가의 조언이 중요했습니다. 투명성과 합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그의 제안이었어요. 모든 절차를 공개하고 국제법 준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였죠.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떳떳함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와의 이메일 교환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제3자 감사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해야 오래 갈 수 있다. 제 확신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연결된 현지 정비교육센터 사장의 보고가 희망적이었어요. 퇴직한 현대차 정비사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말이었죠. 기술 인력 확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어요. 사람이 곧 인프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현지화 전략 보고서가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 현지 부품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었어요. 현지 조달료를 높이면 운송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현지화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만난 품질관리 전문가의 우려도 현실적이었어요. 현지 부품의 품질 검증이 관건입니다. 그의 지적이었죠. 한국차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모든 부품이 동일한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했거든요. 품질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제 원칙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다중 허브 전략 제안서가 해답을 제시해줬어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활용하는 분산형 공급망이었습니다. 하나가 막혀도 다른 길이 열린다. 제가 메모한 내용이었죠. 리스크 분산의 극대화였어요. 화상통화에서 물류 전문가가 보여준 시뮬레이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국 허브를 활용하면 공급 안정성이 85% 향상된다는 분석 결과였어요. 그물처럼 엮어야 한다. 제가 참석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한 줄에 기대면 끊어지지만 그물은 버틴다. 이메일로 받은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다시 검토해보니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각 단계별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제3자 감사를 받으며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었죠. 절차가 곧 신뢰다. 제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화상회의에서 알마티 파트너사 대표가 한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어려움이 많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다짐이었죠. 러시아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결연해졌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컴퓨터에는 수백 페이지의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대응 방안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려움은 많지만 극복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었죠.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노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체크리스트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날 밤 제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차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첫 차가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알마티 공장장의 화상통화 첫 마디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카자흐스탄에서 완성된 첫 번째 차량이 굴러나온 거였거든요. 솔라리스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준 은색 세단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차 엠블럼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생산 현황 보고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연간 4만 5천 대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첫 달 목표인 500대를 무난히 달성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반조립에서 완성까지 72시간, 공정 효율성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어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 국경 통과 과정이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물류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유라시아 경제연합 특혜로 관세 없이 순조롭게 통관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병행 수입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정상 무역입니다. 그의 설명이었죠. 우회로가 정문이 된 순간이었어요. 모스크바 딜러의 화상통화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리처드, 트럭이 들어오자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그의 흥분된 목소리였죠. 매장 앞에 첫 번째 솔라리스가 도착하는 순간을 녹화한 영상을 보내줬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차 주변에 둘러서서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영상 속에서 한 러시아 고객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차체를 어루만지며 이 느낌이야. 바로 이거야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이메일로 받은 예약 현황이 폭발적이었어요. 첫 주 만에 3,000대 예약이 몰려들었다는 보고였거든요. 대기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딜러의 메일 내용이었죠. 과거 솔라리스가 인기를 끌었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화상통화로 만난 여러 딜러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고객들이 시승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서에 사인해요. 볼고그라드 딜러의 말이었어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사람들은 한국차를 기다려왔다. 제 분석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서비스 센터의 변화였어요. 이메일로 받은 현장 보고서를 보니까 2년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현대차 전용 장비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정비 라인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서비스 센터 사장의 메일이었어요. 손이 다시 기억해내고 있어요. 화상통화로 만난 베테랑 정비사의 말이었습니다. 2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에 밴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현대차 진단 장비를 다시 만져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자의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부품 공급망도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물류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허브를 통한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비 대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여러 서비스 센터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AS에 대한 고객 불안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화상회의로 연결된 품질관리팀의 보고가 자랑스러웠어요. 현지 완성 차량의 품질이 한국 본사 기준과 동일합니다. 검사 담당자의 말이었죠. 까다로운 품질 검증을 통과한 차량들만 출고되고 있었어요.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 딜러가 보낸 고객 인터뷰 영상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15년 전 솔라리스를 탔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예요. 한 고객의 증언이었습니다. 품질의 일관성이 브랜드 신뢰의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메일로 받은 판매 데이터가 놀라웠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러시아 시장 점유율 15위까지 올라섰다는 보고였어요. 공급량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감정을 증명했다. 제 메모였죠. 화상통화로 만난 마케팅팀 담당자의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고객층이 예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의 보고였죠. 과거 솔라리스 사용자뿐만 아니라 중국차에 실망한 신규 고객들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브랜드 파워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한 고객이 보낸 영상 편지가 감동적이었어요.
아들에게 첫 차로 솔라리스를 사주고 싶어서 6개월간 기다렸습니다.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한국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메일로 받은 경쟁사 분석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가격을 더 낮춰서 대응하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가격 경쟁으로는 신뢰를 이길 수 없다. 시장 분석가의 코멘트였죠. 브랜드 가치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화상회의로 만난 금융 담당자의 보고가 고무적이었습니다. 할부 승인율이 85%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의 말이었죠. 금융기관들도 한국차의 잔존 가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 금융권의 신뢰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로스토프 나도노 딜러가 보낸 현장 영상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솔라리스를 구경하며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현대차를 탔단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브랜드가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95% 이상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변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추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98%가 예라고 답했어요. 입소문 마케팅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수치였죠. 화상통화로 연결된 여러 지역 딜러들의 공통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기 고객들이 다른 차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들의 증언이었어요. 한국차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경쟁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흔들 수 없는 신뢰였습니다. 제가 정리한 3개월 성과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복귀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생산부터 판매, AS까지 전체 생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마지막 화상회의에서 알마티 파트너사 대표가 한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회가 아닙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의 탄생이에요. 우회로가 결국 새로운 간선도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길을 만든 뒤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복귀가 현실이 되었고 러시아 고객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차가 마침내 돌아온 거였습니다. 이건 진정한 대반전이었어요. 스위치를 올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 시뮬레이션 화상회의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였거든요. 인력 복귀 계획부터 부품 공급 계약까지 세밀하게 설계된 로드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완벽한 재탈환 작전이었어요. 이메일로 받은 전후 수요 예측 보고서가 놀라웠습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할 경우 연간 15만 대까지 판매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전후의 첫 소리는 포성의 끝이 아니라 엔진 시동음일 것이다. 제가 메모장에 적은 문장이었죠. 러시아 전역에서 현대차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유럽 지역 파트너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제재 환경에서도 합법적 우회로를 통해 시장을 유지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컨설팅 업체에서는 한국식 공급망 다각화 모델이라는 연구 보고서까지 발간했더라고요. 사람들이 한국을 믿을 만한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한 딜러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사태를 통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신뢰성과 내구성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격상된 거였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부가 효과였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중동 지역 수주 현황이 폭발적이었어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였거든요. 러시아에서 검증된 신뢰성이라는 키워드가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격을 팔지 않았다. 신뢰를 팔았다. 제 분석이었죠. 화상회의로 만난 정책연구소 동료들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균형형 공급망 모델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거든요. 한 축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극화된 루트를 구축하는 전략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었어요. 이 모델은 세계가 참고할 템플릿이다. 제가 워싱턴 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반응들을 보니까 유럽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기업들까지 한국식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위기 관리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구축한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외교와 통상이 연동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죠. 이게 진정한 경제 외교다. 제 감탄이었어요. 이메일로 받은 남미 지역 확장 계획서가 흥미로웠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식 다중 허브 전략을 적용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러시아 모델의 성공이 다른 지역 진출에 자신감이 되었다는 현지 파트너사의 메시지였죠. 하나의 성공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만난 국제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 깊이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였거든요.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합법적 대안을 찾아 돌파구를 만든 사례로 기록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수주와 협약이 줄을 잇고 있어요. 이메일로 받은 현지 법인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 세계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번의 위기가 오히려 글로벌 확장의 기회가 된 셈이었죠. 화상통화로 연결된 여러 국가의 파트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해법을 찾는 능력,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이메일로 받은 학계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국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만난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평가가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제재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였죠. 균형형 공급망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다. 제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참석자 피드백을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 개념에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제시한 모델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었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의 전후 계획이 구체적이었습니다. 평화가 오면 한국차가 가장 먼저 달릴 겁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말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구축한 공급망이 전후 즉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과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메일로 받은 글로벌 평가 보고서의 결론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일관된 품질과 서비스가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화상회의 마지막에 여러 국가 파트너들이 한 말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응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 러시아 사태를 통해 보여준 건 단순한 시장 확보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나는 이 설계를 다른 시장에 복제할 것이다. 제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보여준 성공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게 제 다음 목표가 되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지혜가 더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 화상통화에서 알마티 파트너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합법적 해법을 찾으면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남긴 거였죠. 저는 계산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냈습니다. 조지아의 조잡한 압박과 25% 관세의 차가운 숫자 뒤에서 러시아 고객들이 한국차의 스티어링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제재의 경계 안에서 카자흐스탄 공장은 길을 잇고 병행 수입은 숨통을 텄습니다. 복귀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산과 물류, AS와 커뮤니티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신뢰의 시스템이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라인은 다시 노래할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위기 속에서 검증된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도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이런 실용주의적 접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적 제재로 고통받는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 좋은 제품과 서비스는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러시아와 미국의 거대한 갈등 속에서도 끝내 신뢰를 지켜낸 이야기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